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시청각 장애인 박관찬 씨의 삶과 도전기, 청년은 오늘도 첼로를 연주합니다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꿈꿀 자유 강병철 선생님께서 기획을 하셨고, 지난 5월 이 책의 저자 박관찬 씨의 북콘서트에서 사회를 보시기도 하셨는데요. 강병철 선생님은 소아과 의사이셨지만 번역가로, 더불어 꿈꿀 자유 출판사 대표로서 장애인 관련 너무나도 좋은 책들을 번역하시고 또 출판해 오고 계신 분이지요. 이분이 만난 시청각 장애인 박관찬은 처음에 들리지 않는데 첼로를 켠다라는 글 내용으로 베토벤을 떠올렸답니다. 그런데 또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가 있다라는 내용의 헬렌 켈러가 생각났고요. 그런데 시청각 장애인 박관찬 씨가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고 최근에는 검도를 배우고 해서 혹시 이분이 사기꾼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출판하신 강병철 선생님의 고백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은 오늘도 첼로를 연주합니다의 저자 박관찬 씨는 어렸을 때 시신경 위축으로 인해 눈과 귀에 장애를 가진 청년입니다. 대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고 장애학 박사를 수료했습니다. 기자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검도와 마라톤, 축구, 피트니스와 같은 운동을 즐깁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동시에 두 가지 장애가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좌충우돌, 위험천만, 박장대소, 어처구니 없는 삶의 연속이라고 박관찬 씨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청각 장애인 박관찬 씨의 삶과 도전기를 백종환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안 보고 안 들려서 생기는 일. 안 보고 안 들려서 생기는 일 하나. 아이인 줄 알았는데. 길을 걷는데 편의점 앞에서 한 아이가 막 자전거에 올라탔다. 자전거 의자에 엉덩이를 완전히 붙이지 않고 한쪽 다리만 페달을 밟으며 출발하려고 했다. 저러다 다칠라. 속으로 걱정하는데 꽈당! 중심을 잡지 못하고 진짜 넘어졌다. 깜짝 놀라 얼른 달려가 부축해 일으키며 물었다. 괜찮니? 일어난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깜짝 놀랐다. 키가 작을 뿐 아이가 아닌 어른이었다. 안 보고 안 들려서 생기는 일 둘. 장애를 이용하나? 대학 때 친구들끼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분위기가 하도 들떠있길래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어봤다. 식당 카운터의 아가씨가 예쁘단다. 남자 셋이 다 예쁘다고 하니까 같은 남자로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밥을 다 먹고 식당을 나가기 전 지갑에서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서 카운터로 갔다. 이거 1,000원짜리로 좀 바꿔주세요. 덕분에 가까이에서 얼굴을 봤는데 정말 예뻤다.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식당 밖으로 나온 내게 친구가 다가와 손에 뭐라고 적어준다. 야, 니는 예쁜 여자 보기 위해서 네 장애를 이용하냐? 안 보고 안 들려서 생기는 일 셋.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친구랑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카운터 쪽으로 갔다. 카운터 앞에는 편의점처럼 각종 군것질거리가 놓여 있었다. 후식으로 뭔가 먹고 싶었던 나는 초콜릿 하나를 집어들고 카운터에 앉아있는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이거 얼마죠? 아주머니의 대답을 친구가 손바닥에 글로 적어준다. 1,000원. 이번에는 다른 초콜릿을 집어들고 다시 물었다. 그럼 이건 얼마인가요? 이번에도 대답을 친구가 적어줬다. 하나를 골라서 계산했다.
결제를 한 뒤 카드를 돌려주면서 아주머니가 친구에게 뭐라고 물었는데 친구가 통역해 줬다. 이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서 손에 적어줘야 하니 희한하게 보였나 보다. 안 보고 안 들려서 생기는 일 넷, 재테크. 시청각 장애인인 나는 나만의 방법으로 재테크를 한다. 월급을 받아 적금을 넣는 것 말고 순수한 현금 재테크다. 편의점 콜라 1.5리터가 3,800원이다. 콜라 아래 쓰인 금액은 내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카드 결제 후 휴대폰에 뜬 금액으로 확인한 것이다. 종종 현금을 내기도 하는데 가격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 항상 10,000원짜리 지폐를 낸다. 콜라 1.5리터를 사면서 10,000원짜리 지폐를 내면 거스름돈으로 6,200원을 받는다. 5,000원짜리와 1,000원짜리를 각각 한 장씩 받아 1,000원짜리는 따로 봉투에 넣고 5,000원짜리는 지갑에 넣는다. 나중에 5,000원 이하로 짐작되는 물건을 살 때는 5,000원짜리 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다. 평소 이용하는 세탁소에도 항상 현금을 낸다. 옷 한 벌 세탁비가 4,000원인데 두 벌을 맡기고 10,000원짜리를 건넨다. 이렇게 항상 현금으로 계산하고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과 1,000원짜리 지폐는 저금통과 봉투에 고이 모셔둔다. 어느 정도 모이면 동전 저금통과 지폐 봉투를 열어 세본다. 10만 원은 기본이다. 꽤 많은 돈이 모인 걸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다. 꼭 말이 아니어도 소통할 수 있다. 눈에도 장애가 있고 귀에도 장애가 있으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하지만 소통은 반드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수어처럼 손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나만의 의사소통 방법도 있다. 가장 선호한 것은 손바닥 필담이다. 나는 말로 하고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은 내 손바닥에 글로 적는다. 종이나 휴대폰에 적어서 보여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리 선호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적는 동안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글자가 작으면 다시 적어달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린다. 반면 손바닥에 글을 적으면 나도 따라 읽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다. 시청각 장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손바닥에 글을 적어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줘도 잘 이해를 못한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 장애에 대해 설명하고 손바닥을 내밀면 10명 중 1명 정도만 그 위에 하고 싶은 말을 적는다. 나머지 9명은 종이나 폰을 꺼내려고 한다. 오랫동안 이렇게 소통하다 보니 사람마다 글을 적는 스타일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내 손에 적는 글자의 크기와 적는 속도, 스타일에 따라 성격을 가늠해 보기도 한다. 손바닥 가득 큼직큼직하게 한 글자씩 적는 사람은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한 번에 대여섯 자를 적는 사람은 소심한 성격이다. 손바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글자를 적으려면 그만큼 글자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글자 크기가 작을 때는 좀 더 크게 적어달라고 한다. 따라 읽다 보면 굳이 끝까지 적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한다. 그때는 웃으면서 상대방이 하려고 했던 말을 내가 먼저 말하기도 하는데 성격이 꼼꼼한 사람은 꿋꿋하게 끝까지 쓴다.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은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도 활용하고 한 문장이 끝나면 자기 손바닥으로 내 손바닥을 한번 쓸어준다.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기 전에 깨끗이 지운다는 메시지다. 요즘은 첨단 의사소통 방법도 활용한다. 구글 음성 인식 기능 어플이다. 아무리 구글이라도 100% 정확하지는 않다. 특히 발음이 어렵고 흔하지 않는 내 이름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관찬쌤이라고 불렀는데 어플에는 반찬쌤이라고 나오기도 한다. 얼마 전 지인이 소개해준 무선 마이크를 폰에 연결해 사용하니 인식률이 확 올라갔다.
경험상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식률이 60% 정도인데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면 90%까지 올라간다. 상대방이 손바닥에 많은 글자를 적어야 하는 경우에는 무선 마이크 덕에 좀 더 편하게 소통하고 있다. 무선 마이크가 가장 유용할 때는 첼로 레슨이다. 레슨 때는 첼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왼손으로는 지판을 짚고 오른손으로는 활을 잡으니 손바닥 필담이 어렵다. 이때 음성인식 어플이 큰 도움이 된다. 무선 마이크를 이용하기 전에는 음악 용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레슨 중에 첼로 선생님과 훨씬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코로나 사태에도 음성인식 어플을 적극 활용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신체 접촉을 피하느라 악수도 주먹을 부딪히는 것으로 대신하는 반에 모르는 사람에게 내 장애와 의사소통 방식을 설명하고 손에 적어달라고 하기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아무리 인식률이 높아도 이 방법에는 단점이 있다. 대화의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동안 나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휴대폰에 나타나는 글자에 집중해야 한다. 글자만 보고 대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과 분위기를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 손바닥 필담은 어플보다 감수성이 풍부하다. 상대방의 체온을 느끼고 중간중간 얼굴을 볼 수도 있으니 감정이 잘 전달된다. 지금은 대화 장소와 상대, 내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한다. 의사소통은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작은 배려와 노력으로 우리는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 기억하고 싶지 않는 학교 폭력 사례 하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 여행을 갔다. 첫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방이 2개 딸린 숙소에 들었다. 같은 반 남학생이 모두 한 공간에 투숙했다. 나를 포함해 20명 정도로 많은 편이었기에 방은 물론 거실에서도 자야 했다. 외박 경험도 별로 없었고 혹시 사고가 나거나 일행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했기에 숙소로 돌아오자 긴장이 풀리며 피로가 몰려왔다. 아마 가장 먼저 잠들었던 모양이다. 얼마나 잤을까? 얼굴이 가려워 눈을 떴다. 몸이 개운한 걸 보니 2-3시간은 잔 것 같은데 방 안은 불이 환했다. 다들 아직 잠들지 않은 것 같았다. 본능적으로 얼굴에 손을 댔다. 그러곤 벌떡 일어났다. 얼굴에 치약이 덕지덕지 발라져 있었고 그 위에 휴지가 덮여 있었다. 몸을 일으키자 휴지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치약을 손으로 닦아내려고 했지만 너무 많이 발라놓아 쉽지 않았다. 당황한 나는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집어 얼굴을 닦으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불이 켜져 있다는 건 애들이 아직 자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사실 아무도 자고 있지 않았다. 다들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몇몇은 재미있다는 표정이었다. 화가 치밀었다. 이거 뭐야? 누가 그랬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몇 녀석이 킥킥거렸다.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다. 아직 붙어있는 휴지도 떼어내고 얼굴 여기저기 칠해놓은 치약을 헹궈내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 마음이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더 화가 났다. 얼굴을 씻고 돌아와 앉자 누구가 다가와 알려주었다. 최아무개가 그랬다고. 자기랑 몇몇이 말렸지만 오히려 아무도 나서지 못하게 을러대더니 잠든 내 얼굴에 치약을 바르고 휴지를 덮었다는 것이다. 최아무개는 5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괴롭혔다. 수학여행에서도 내가 먼저 잠들자 장난기가 발동해 내 얼굴에 치약을 발랐던 것이다. 녀석은 끝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기억하고 싶지 않는 학교 폭력 사례 2.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백아무개는 틈만 나면 날 괴롭혔다.
내 눈앞에 얼굴을 들이대고 마주보며 욕을 했다. 애써 무시하고 다른 쪽으로 돌아서면 계속 툭툭 치며 자신을 향하게 하고 또 욕을 했다. 내가 듣지 못한다는 걸 알고 그야말로 편하게 욕을 한 것이다.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출석번호 순서로 서서 대기하고 있을 때였다. 백아무개가 다른 아이를 데리고 내게 왔다. 백아무개가 뭐라고 말하자 그 아이는 날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그 말을 못 듣는 나는 무심코 물었다. 왜? 그러자 둘 다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웃었다. 분명 날 놀리고 있었다. 애써 무시하자 또 그 아이가 날 툭툭 치더니 뭐라고 했다.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심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그들은 더 크게 웃었다. 상대해주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백아무개가 내 몸을 툭툭 쳤다. 거의 때리는 수준이었다. 내가 바라보자 백아무개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뭐라고 말했다. 나도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다. 뭐? 백아무개는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기 시작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한 대 갈겨주고 싶어 오른손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그 녀석들이 내게 욕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놀렸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내가 듣지 못하니까. 그들도 그걸 이용해서 나를 놀리고 욕을 한 것이다.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전혀 맞지 않는 반응을 보이면 재미있어 하고 그 짓을 반복했다. 기억하고 싶지 않는 학교폭력 사례 셋. 초등학생 때부터 날 괴롭히고 모욕감을 준 녀석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한다. 언젠가 복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당했던 만큼 힘들었던 만큼 돌려주고 싶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듯 당한 그대로 갚아주고 싶었다. 뉴스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고민했다. 나도 신고할까?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정말 법에 어긋난다면 형사처벌도 받게 하고 싶었다.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 기억은 하고 있을까? 어쩌면 내 이름도 잊었을지 모른다. 졸업 앨범이라도 뒤져보면 어렴풋이 떠오를까? 복수하고 싶을 때마다, 사과받고 싶을 때마다 참으면서 생각했다.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이라고. 내가 멋지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복수라고. 물론 날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들이 이 글을 보고 나와 그때를 기억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지금은 성인이니까 옳고 그름 정도는 분별할까? 아니면 여전히 인성이 못돼 잘못은커녕 자기 이야기인 줄도 모를까? 첼로를 배우고 싶다. 그날도 지친 마음을 달래고자 영화를 한 편 볼 생각으로 노트북을 켰다. 즐겨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목록을 살펴보다가 굿바이라는 영화를 발견했다. 일본 영화였는데 제목부터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다. 다른 영화를 찾기도 귀찮아서 다운받기 아이콘을 클릭했다. 매일 수없이 마우스를 누르지만 그것이 일생일대의 클릭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남자 주인공 다이고는 첼리스트다. 오케스트라가 해체되는 바람에 졸지에 실업자가 되어 고향에서 새 일자리를 찾는다.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지원하지만 여행사인 줄 알고 찾아간 곳은 영원한 여행을 돕는 납관사를 채용하고 있었다. 조수로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시체 만지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하지만 사장님이 정성스러운 손길로 고인을 배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마음을 열고 납관사라는 직업에 열정을 갖게 된다. 아내와 고향 친구는 왜 하필이면 그런 일을 하냐고 시체 만지는 손이 불결하다며 곁을 떠났다. 그래도 다이고는 꿋꿋이 일을 해나간다. 납관을 하면서 다양한 사연을 접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은 생각에 빠지는 순간이 자주 찾아온다. 그때마다
다이고는 첼로를 연주한다. 영화 초반에도 다이고가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장면이 있지만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납관사가 된 뒤 첼로를 연주할 때마다 난 노트북 화면을 정지시켰다. 표정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삶과 죽음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겪는 납관사의 온갖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솔직히 고백하면 굿바이를 보기 전까지 첼로라는 악기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정보를 접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바이올린은 알아도 첼로는 처음이었다. 물론 첼로 소리도 전혀 듣지 못했다. 다이고가 마음이 괴롭고 생각이 복잡할 때마다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라 자연스럽게 궁금해졌다. 저 악기는 무슨 소리가 날까? 다이고는 첼로 연주를 통해 힐링을 얻는 것 같았다.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강력하게 내리에 박혔다. 첼로를 배우고 싶다. 첼로가 무슨 악기인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도 모른다. 연주한다 해도 스스로가 연주하는 소리도 못 듣는다. 바이올린보다 큰 녀석이니 가격도 비쌀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다이고처럼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마다 첼로를 연주하며 위안을 얻고 싶었다. 납관사는 아니지만 나도 힘들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 자존감이 계속 깎였고 장애인 채용 공고를 볼 때마다 지원했지만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나이를 먹어가니 취업해야 하는데 쉽지 않았고 준비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첼로를 배우고 싶다는 막연하면서도 강력한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냥 폼나게 연주하는 게 아니라 다이고처럼 진정으로 힐링하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배우려니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우선 첼로가 있어야 했다. 가르쳐줄 선생님도 있어야 했다. 첼로를 구입하고 레슨을 받을 돈이 필요했다. 첼로는 얼마일까? 레슨비는 어느 정도일까? 아는 게 없으니 어떻게 시작할지 막연했다. 인재 양성관 룸메이트 형이 다니는 교회에 첼로를 연주하는 분이 있다고 궁금한 것을 물어봐 주기로 했다. 쓸만한 악기가 대략 60만 원대라 했다.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고시생 신분이라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 사는 형편이었다. 현금 인출기에서 3만 원을 인출하면 1만 원은 꼭 따로 떼어두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짠돌이처럼 열심히 모았다. 악기값 60만 외에 레슨비도 있어야 했다. 그만한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시간 날 때마다 영화 굿바이를 봤다. 다이고의 연주 장면에 몰입해 첼로가 어떤 악기인지, 연주자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지 조금이라도 느껴보려고 했다. 1년 동안 140만 원을 모았다. 레슨을 꾸준히 받으려면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았지만 그건 그때 생각하기로 했다. 우선 레슨을 받아보고 싶었다. 활동 지원사에게 가까운 곳에서 첼로 선생님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 총 5분의 연락처를 전달받았다. 한 분 한 분 문자를 보냈다. 첫 번째로 연락한 선생님과 레슨 시간, 장소, 레슨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시청각 장애가 있다는 말을 꺼냈다. 레슨이 어렵다고 했다. 첼로는 현악기라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장애가 있으면 힘들다는 거였다. 두 번째 선생님 역시 장애 이야기를 듣고는 레슨을 거절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선생님도 다르지 않았다. 마지막 선생님과 문자를 주고 받을 때는 포기 상태였다. 첼로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소리도 듣지 못하면서 막연히 의지로만 배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선생님과 레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다. 조금 길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메일을 썼다. 어떤 계기로 첼로를 알게 되었는지, 왜 첼로를 배우고 싶은지 썼다. 장애가 있지만 정말 배우고 싶다는 소망도 담았다.
메일을 쓰기 시작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포기하자는 마음이 사라지고 간절함이 우러났다.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140만 원을 어디에 쓸지 생각했다. 네 분이 거절했으니 5번째 선생님이라고 다르랴. 차라리 홀가분했다. 좋아하는 옷을 살까? 찜닭을 실컷 먹어볼까?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때 문자가 왔다. 매일 잘 읽었어요. 첼로는 마음과 영혼으로 연주하는 악기예요. 관찬 씨가 가진 장애로 인해 연주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봐요. 모아둔 돈을 어디에 쓸까 하던 고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물이 핑 돌았다. 나도 다이고처럼 첼로를 연주할 수 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너무 기뻐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렇게 첼로 레슨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조금씩 연주 활동의 폭을 넓혀갈 즈음 대구시청에서 시민 대상 연주회를 열었다. 총 3곡을 연주하면서 한 곡이 끝날 때마다 간단한 멘트를 넣은 미니 강연으로 진행했다. 평소처럼 첫 번째 곡을 연주하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문득 마음이 서글퍼졌다. 그때 청중이 300명이라고 했다. 연주를 시작한 뒤로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었다. 무대 위에서 그 사실을 깨닫자 갑자기 너무나 궁금해졌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연주와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없다면 무려 600개의 눈이 나를 보고 600개의 귀가 내 연주와 강연을 듣고 있을 것이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박수를 치면 소리가 엄청날 것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 무대에 설 때에도 제대로 보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청중의 반응에 크게 개의치 않았지만 300명이라는 숫자에 단단히 홀려버렸는지 그날만큼은 정말 반응이 궁금했다. 사람들이 연주에 맞춰 노래를 따라 불렀다.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가 터졌다처럼 누군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내 눈과 귀로 생생히 보고 싶고 듣고 싶었다. 베토벤은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뒤로도 계속 곡을 쓰고 연주를 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감동적인 공연을 마친 뒤에도 박수 소리를 듣지 못해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한다. 그때 누군가 그를 돌려세웠다. 그제야 기립박수를 보내는 청중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난 시력에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청중의 모습조차 제대로 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내 경력에서 가장 만족하는 국회 연주도 그랬다. 국회라는 장소가 주는 무게감, 독주만 하다가 처음으로 피아노 반주와 함께 했다는 점, 중간에 멘트 없이 연달아 3곡을 연주하는 구성 등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연주는 잘 끝났지만 청중의 반응은 종래 느끼지 못했다.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의 말로는 연주가 한 곡씩 끝날 때마다 아주 큰 박수가 터졌다. 마지막 곡이 끝났을 때는 기립박수를 보내는 분들도 있었다. 연주 전에 소개가 따로 없었는데도 기립에서 박수를 칠 정도라면 충분히 내 연주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감동했다는 뜻이리라. 하지만 난 그들을 전혀 보지 못했고 박수 소리도 듣지 못했다. 연주가 끝난 뒤에 전해 들었을 뿐이다. 씁쓸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다. 연주할 때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 청중과 함께 느끼고 호흡할 수 있다면 어떨까? 박수 소리가 그치길 기다렸다가 여유 있게 다음 곡을 연주할 수도 있을 텐데 어쩌면 국회에서도 박수가 아직 안 끝났는데도 다음 곡을 시작해 버렸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또 어떤 무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연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럴수록 더 궁금해질 것 같다. 무대에서 내려온 뒤에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 보고 들으며 온몸으로 느끼고 싶은 것이다. 고백하건대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만큼 궁금하지 않았다. 내 소리를 스스로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랐고 활로 첼로의 줄을 켤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만족했다. 하지만 김영하 선생님께 레슨을 받으면서 달라졌다. 진동이 더 묵직해지고 안정적으로 느껴진다는 사실. 전에는 어렵게만 생각했던 곡들을 자신 있게 연주해내고 있음을 느낄 때마다 듣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해진 것이다. 모든 연주자가 그렇겠지만 내 연주에도 스토리가 담겨 있다. 그 스토리는 나만의 시청각 장애인 첼리스트만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그걸 느낀 사람은 박수든 기립이든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게 된다. 그걸 알고 싶은 것이다. 이 곡을 무대에서 연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과 준비가 필요했을지, 어떤 마음을 담아 연주하는지 공감한다면 격려와 응원을 보내기 위해 사람들은 기립할 것이다. 그리고 박수를 칠 것이다. 그걸 보고 들으면 무대를 준비한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며 감격과 감회에 젖지 않겠는가. 내 연주가 무르익어 갈수록 더욱 궁금하다. 청중의 반응이. 손들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3학년 12반. 첫날 항상 그랬듯 새롭게 만난 담임 선생님께 가서 말씀드렸다. 선생님, 저는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나를 쳐다보시더니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1분의 담임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 자리를 교실 맨 앞줄이 아니라 자유석으로 정하셨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누구나 앉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앉아도 된다고 했다. 11년 동안 교실 맨 앞자리가 지정석이었던 나는 자유석이라는 규칙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다른 학생과 똑같이 대우받는다는 사실이 기뻤다. 평소 스쿨버스를 타고 일찍 등교했기에 앉고 싶은 자리를 마음껏 고를 수 있었다. 교실 뒷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를 내 자리로 정했다. 맨 앞자리에 앉으나 맨 뒷자리에 앉으나 칠판 글씨가 안 보이고 선생님 말씀을 못 듣는 것은 매 한 가지였다. 고3 담임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치셨는데 수업 시간에 졸거나 딴짓하는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비법이 있었다. 불시에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다. 손들어! 그때는 얼른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려야 했다. 가장 마지막에 손을 드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서 교탁 위에 엎드린 뒤 선생님께 등짝을 한 대 맞아야 했다. 첫 번째 영어 시간. 평소처럼 열심히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데 짝이 팔을 툭툭 쳤다. 고개를 들어보니 모두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었다. 손들어 라는 외침을 듣지 못했던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짝이 앞으로 나가라는 제스처를 보냈다. 영문도 모르고 우물쭈물 앞으로 나갔다. 선생님이 손짓하는 대로 책이 펼쳐져 있는 교탁 위에 엎드렸다. 선생님은 두 손으로 내 등을 한 대 때리셨다. 깜짝 놀랐다. 등짝을 맞고 나니 순식간에 상황 파악이 되었다. 단체로 두 손을 들어야 하는데 나만 모르고 있다가 벌칙으로 등짝을 맞는 거였다. 그 순간 정말이지 너무너무 기뻤다. 11년 동안 단체로 벌을 서거나 그 밖에 무엇을 하든 항상 열애였다. 장애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늘 장애를 이유로 특별한 혜택이나 배려를 받았다. 학급의 구성원임에도 동등하게 대우받은 적이 없다. 고3 담임 선생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거다. 자리를 정할 때도 손들어에서도 장애를 이유로 배제하지 않으셨다.
3학년 12반 학생으로서 학급의 규칙을 동등하게 적용했다. 손들어에서 다른 선생님이었다면 나 빼고 가장 마지막에 손을 든 아이가 등짝을 맞았을 것이다. 그럼 그 애는 날 싫어했을 거다. 가장 마지막에 손을 들은 사람이 등짝을 맞는다라는 규칙에 해당되는 사람은 분명 나인데도 자기가 등짝을 맞았으니까. 두 번째 영어 시간에 선생님은 또 손들어를 했다. 이번에도 내가 걸렸다. 선생님의 손들어라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손을 들어보지도 못한다. 이번에도 선생님은 나를 앞으로 나오게 해 등짝을 때리셨다. 정말 기분이 좋았다. 벌로 등짝을 맞고도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다. 고3이 되어서야 비로소 한 학급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영어 시간만 되면 앞으로 나가서 등짝을 맞았다. 그날도 선생님은 손들어를 하셨다. 나는 등짝을 맞기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갔다. 교탁 가까이 다가가는데 불쑥 친구 하나가 앞으로 나왔다. 나중에 들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선생님, 제가 관찬이 대신 등짝을 맞겠습니다. 잠시 우리를 번갈아 보던 선생님은 나를 자리에 들어가라고 손짓하시고 그 친구의 등짝을 한 대 때리셨다. 자리로 들어가면서 나 대신 등짝을 맞은 것을 보고 또 어안이 벙벙했다. 이건 무슨 상황인가? 자리에 들어와서 짝에게 왜 제가 등짝을 맞느냐고 물어보니 나 대신 맞겠다고 했단다. 너무 고마웠다. 쉬는 시간에 그에게 가서 고맙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했다. 그날부터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다음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또 손들어를 했다. 나는 등짝을 맞기 위해 앞으로 나갔다. 교탁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불쑥 앞으로 나왔다. 그도 선생님을 향해 말했다. 선생님, 제가 관찬이 대신 등짝을 맞겠습니다. 선생님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여유를 찾았다. 역시 나는 들어가라 하시고 그 친구가 나 대신 등짝을 맞았다. 이쯤 되니 상황 파악이 되었다. 쉬는 시간에 그에게 가서 고맙다고 하고 친구가 되었다. 영어 시간에 손들어를 할 때마다 나 대신 등짝을 맞겠다는 친구들이 뒤를 이었다. 친구가 늘기 시작했다. 고3이 되어서야 비로소 소속감을 느끼고 친구들도 사귀게 되어 학교 생활이 즐거웠다. 어느 날 영어 시간에 평소처럼 책을 보면서 공부하다가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었다. 마침 선생님도 이쪽을 보고 계셨다. 내가 고개를 들자 선생님은 뒤돌아서 칠판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셨다. 손들 이응. 난 맨 앞자리에 앉아도 칠판에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뒷자리에 앉은 내가 보기에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칠판 가득이 글자를 적으셨다. 그러니까 손들어를 완성하기까지 작대기 하나만 남겨둔 채 선생님은 다시 수업을 진행하셨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선생님이 칠판에 아이를 그어 손들어를 완성하셨다. 계속 칠판을 보고 있던 나는 얼른 두 손을 번쩍 들었다. 처음으로 내가 마지막이 아닌 손들어였다. 책을 보느라 칠판을 보지 못한 학생이 걸렸다. 그가 등짝을 맞기 위해 앞으로 나갔을 때 얼른 나도 달려나갔다. 선생님,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에 진정 필요한 통합교육의 모습이 아닐까. 장애 학생을 무조건 배려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학급의 한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선생님의 장애에 대한 인식 덕분에 비장애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등짝을 맞지 않을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했다. 그 결과 난 친구들이 생겼고 나중에는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다른 학생 대신 등짝 맞을 기회도 잡았다.
끝이 좋으면 모두 좋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1년 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12반에서 보낸 시간으로 인해 학창생활 전체를 즐겁게 추억할 수 있다. 내 삶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고등학교 3학년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한종섭 선생님은 내게 큰 영향을 주셨다.